잠깐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사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걸 해주고 있지도 않고요. 노동부가 이 노동법 위반 사항을 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고 둘 것이냐,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별적인 근로자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섭력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이 있는 건데, 개별적인 노동자가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며, 그리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결국 조직되어서 교섭을 하고 요구를 하고 바꿔나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여전히 많죠. 제가 작년에 노무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잠깐 할 때 그곳을 그만두고 다시 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이 이제 노동조합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도 강목 같은 거 들고 집회하러 나가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노동조합이 그런 것만 하는 데는 아니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거고, 실제 지금은 그렇게 집회를 잘 하지도 않고요. 청소년들도 노동조합하고 전혀 별개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잠을 좀 깼으니까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시간의 수당을 산정을 합니다. 시급제는 보통은 시급제 그대로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수당들이 지급되거나 월급제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런 산정 방식을 거쳐서 통상임금 값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의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무하거나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 근무,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 정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주휴일이나 5월 1일의 근무만 휴일 근무예요. 별도의 약정 휴일이 있다면 그날의 근무는 그 휴일의 유급, 무급 여부를 떠나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보통은 휴무일로 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중복될 경우에 각각 50%씩 추가 가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됐었죠. 연장 근로수당하고 휴일 근로수당하고 중복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 이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동부가 이 1주의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이 1주라는 게 7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정 근로일만을 얘기하는 거다. 소정 근로일이 뭐냐? 내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통상근무자라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니까 근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무일이 안 될 수도 있는 날이라고 했죠.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토요일까지. 이때까지의 초과 근무만 연장 근무에 해당이 되는 거다. 휴일 근무는 연장 근무는 아니고 그냥 휴일 근무에만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아까 뭐 이전 1월 동안의 달력상의 총 일수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정해진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별도의 내용이 없다라면요. 주휴 같은 경우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한다. 유급으로. 소정근로일이 뭐냐? 그 주에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하루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럼 그 주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 개근을 안 한 것이니까.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는 내가 약정한 근무일,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만 포함이 돼요. 아까 노동부의 행정해석처럼요. 그래서 회사 창립기념일은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 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창립기념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출근만으로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소정근로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주간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요. 1일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주의 해석을 소정근로일로 국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법원의 판단은요. 예전엔 달랐어요. 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지법고법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이 됐죠, 지금은. 그리고 대법에서 이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현재는, 현행법상은, 그리고 대법 판결에 따르면 연장하고 휴일 근로는 중복은 되긴 되나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만 중복이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해졌어요. 만약에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출근을 하고 일요일날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원래 하루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인데 13시간을 근무를 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8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휴일 가산수당 50% 더해서 1.5%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가산수당. 연장 중복 부분하고 휴일 중복 부분하고. 즉 200%의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8시간 범위 내는 휴일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1일 8시간 범위 이상의 것은 휴일과 연장을 중복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휴업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 기간 또는 시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만큼 사용자한테도 그 시간 나의 노동력을 수취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계약상의 의무가요. 근데 사용자 사정으로 일을 못했어요. 그럼 일을 안 했으니까 무조건 임금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이 기간 또는 시간 동안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휴업수당으로. 이 책임 있는 사유라 하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휴업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영관리상의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자재가 부족해서 누전으로 화재 사고가 나서 등등등등 다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하루 근무 시간에 중에 일부만 휴업을 했다. 너 오늘 손님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 그 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참 꺾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다만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1일 근무 시간 중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통상근무자 같은 경우에 내가 1일 근무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이고 연장근무를 2시간씩을 해요. 근데 연장근무를 없애버린대요. 이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이 될까요? 노동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는 반드시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고정적인 연장근무를 없애버렸다라고 해서
휴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고정적인 연장근무라면 당연히 아까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 개념 왜 있는 겁니까? 전체 근로시간의 상한을 제한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내가 약정한 시간을 어쨌든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하루 10시간이에요. 나는 그 10시간에 대해서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수취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연장근로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고정적으로 약정을 한 연장근로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법적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혹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더 있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 업무로 인해서 이러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크게는 업무상 사고랑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장 내의 휴게 공간 또는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하거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에 수반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은요, 업무 중 근로자의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혹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질병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보상이 되느냐? 크게는 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요양급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진찰, 검사, 수술비, 약제 또는 진료재료, 입원비, 간병비 등등.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산재보험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그냥 받는 거예요. 돈 안 내고. 근데 산재 지정이 되기 전에, 승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양비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보험이다 보니까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치료받는 내용 중에.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거냐? 아닙니다. 업무상 발생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 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는 건 휴업급여도 마찬가지고 요양급여도 마찬가지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거나 4일 이상 휴업을 필요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근거해서 사업주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안 가도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보상되는 내용은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는 휴업급여는 이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보상의 경우 평균임금의 60%로 조금 액수가 적습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그 다음 장애급여라고 해서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신체상의 장애가 남았어요. 운동능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을 합니다. 간병급여는요,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하게 된 경우는요, 유족급여 또는 장애비 등등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그 과실이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아까 중과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의에 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인데 고의만 아니면 산재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산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보험이잖아요. 민간보험이 아니에요. 과실 유무를 떠나서 지급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해서 다 보전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업주한테 직접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민사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발생한 손해 중에 어느 정도를 사업주가 보상을 할 것이냐, 배상을 할 것이냐, 결국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발생한 사고에 사업주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요양급여 또는 휴학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은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사용자는 조력을 해주는 건데, 여기 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하는 칸이 있어요.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못 하느냐? 아닙니다. 날인 거부 사유서를 그냥 제출하면 돼요. 다만 처리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 게, 특히 연소 근로자, 어린 친구들이 일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게 언어폭력, 폭행, 성희롱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죠. 폭행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으로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노동법에서 왜 굳이 또 정하고 있느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업무상 위계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법상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근로기준법상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폭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폭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느냐. 고성으로 폭언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제 나의 고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봐서 폭행으로 본 사례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모든 폭언이 당연히 폭행에 해당된다는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폭행 사실이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동영상 촬영, 음성 녹음 이런 것들을 해두는 것이 좋고요. 그게 없다라면 최소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받아둔다든지 초기에 상해 진단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운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운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성희롱이냐. 나는 성희롱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아들 같고 딸 같고 해서 그냥 조금 귀여워해 준 건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하냐. 그러면 그 가해자가 성희롱 의사가 없었다면 성희롱이 아닌 것이냐. 상대방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피해를 받은 내가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또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있었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는 굉장히 많죠. 일단 본인이 사업주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세진 않습니다. 과태료예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과태료랑 벌금은 달라요. 벌금은 형사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벌이에요. 과태료는 범죄가 아닌 겁니다. 내 범죄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냥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본인도 들을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본인이 예방 교육을 안 들었다, 제대로 실시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다만 10인 이하 사업장은 이 교육 실시에 대체해서 그냥 홍보물을 구비해 두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거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느냐? 일단 직장 내 성희롱에 신고를 받거나 혹은 본인이 인지하게 됐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배치 전환을 하거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성희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 신고 및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피해자한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직장 내 성희롱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했잖아요.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안 해요. 그냥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취할 의무만 발생하는 거예요. 징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 만약에 그 정도가 심해서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면 해당 법규에 근거해서 처벌은 가능합니다. 형법에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고소가 가능하고요.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보통 콜센터에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전화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이런 경우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추행은 신체적인 접촉을 수반한 성적 침해 행위가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이제 이 정도의 조치만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근무하면서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일을 그만둘 때 혹은 해고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그 다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경우, 해고죠. 사용자가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서 그만두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랑 권고사직이랑 좀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너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거를 해고라고 받아들이지, 누가 나한테 권유를 했는데 내가 그냥 계속 근무를 하고 싶으면 거부하고 근무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법적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에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요. 해고 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니까요.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죠. 이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비자발적인 사직이니까요. 만약에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것 같다.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끼리 그 사업주와 서로 오가는 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화 당사자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 이거는 불법에 해당되죠.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이지 사직이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그 다음 회사에서 정한 근무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이라고 하죠. 해고는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면 나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수입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원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거야 그렇다 쳐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거는 당연히 일정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일단 해고 사유.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나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단결근을 하루 이틀 했어요. 근데 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하면 해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게 정당화되느냐. 무단결근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나한테 책임 있는 사유냐? 보통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가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루 이틀 무단결근한 정도로 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사업주는 이 사람이 무단결근하면 왜 무단결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출근은 언제부터 할 건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해고 방법,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이 해고는 부당해고고 부당해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수입이 갑자기 없어지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통지를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30일 전에 예고를 못했다. 그러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27일 전에 통지를 했어요. 예고를 했어요. 해고 예고 수당 얼마를 줘야 될까요? (30일분) 전체를 줘야 됩니다. 문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줘야 돼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사업주도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계속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무자. 계약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절적 업무를 위해 채용되어 6개월 이내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단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닙니다.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혹은 PC방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되겠대요. 일주일만 나오고 일주일 뒤에는 폐업을 할 거니까 나오지 말래요.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이 될까요? 해당 안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천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체가 파산을 했어요. 내가 막 채당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 그만두기 3개월 전에 무조건 통지를 해야 돼. 안 그럼 그만둘 수 없어. 혹은 나는 언제까지만 일을 하고 싶은데 무조건 다른 사람 구해질 때까지 출근해. 그럼 나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느냐. 이 자발적인 사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반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근로제공은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갑자기 그만둔다면 배상책임이나 무단결근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법상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됐을 때,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월급제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에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말이 조금 어렵죠? 내가 월급제 근무자예요. 내 월급 지급일이 매달 5일입니다.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돈을 8월 5일날 지급받아요. 그러면 당기를 하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당기 후에 1기, 내가 7월 15일날 통지를 했어요. 그럼 7월 말일까지 당기가 지나고 그 다음 1기, 8월 1일부터 말일이 지난 8월 말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상 그냥 1월 정도 전에 통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 계약기간이 있는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일을 그만둬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게 보통은 다음 대체 근무자를 부할 여력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부할 시간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니까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통지를 하면 이런 배상 책임이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월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통지를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나는 베스킨라빈스 알바생입니다. 이 사업주는 나한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팠대요. 본인이 막 아프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됐어서 병원 치료도 받고 이랬어야 됐대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게 없죠. 그리고 설사 대체 근무자를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대체 근무자를, 이 사람을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력은 채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쨌든 뭐 아주 전문직 인력을 갑자기 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대체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단순히 1월이 안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내가 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단순 알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배상 책임이 문제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인정되는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이 아니라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무기간이 짧을 경우는 상관은 없는데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된다, 퇴직금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이때를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사업주는 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버릴 수가 있어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뭐가 문제되느냐?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무단결근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돼요. 즉 평균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웬만하면 사업주를 위해서도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당해요. 사업주가 처음에 약속한 것과 말이 다른 일을 시키고 임금도 시간당 10,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너 일하는 거 봐서 일단은 7,000원을 주고 나중에 일 잘하면 10,000원씩을 준대요. 이 경우에도 나는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다린 후에 퇴사를 해야 되느냐. 근무 조건이 사전의 약정과 달라진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 내용이 부당하거나 업무 지시가 부당해서 내가 그만두는 경우, 이런 부분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로관계 종료 시에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느냐. 사장님이 한 달 뒤에 준대요. 일단은 기다려보래요.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다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나하고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처벌 대상이에요. 또한
처벌될 뿐만 아니라 10살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아까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5%, 6% 이 정도예요. 10살 이내 지급을 안 한다? 별도 규정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꽤 세죠. 다만 이 지연이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노동청에서 우리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노동청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니네 이거 조치 안 하면, 시정 조치 안 하면 우리가 검찰에 사건 송치해서 니네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다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청구해야 되느냐?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임금 지급일이 매달 5일이에요. 근데 한 10일 정도에 퇴사를 했어요. 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퇴사하고 나면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퇴사일은 그럼 언제냐? 내가 29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29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29일 근무를 완료하고 나서 30일부터 30일 날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봐요. 30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앞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까 영상 우리 잠깐 봤었죠. 잠깐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스스로 근로조건과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조건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 전체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 노동조합 사무차장님 여기 계시네요. 네. 단체 교섭을 하고 네. 그리고 집회도 하시죠. 법이 개혁될 때, 개혁되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노동조합이 아니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랑 교섭이나 하면 됐지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하고 촛불 들고 하느냐. 다 노동조합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단결권이 침해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에 단결권에 침해 행위가 있다면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에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설립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속노조나 뭐 이런 데 말고도 청년 유니온, 알바노조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최근에 많아졌죠. 조합에 일단 가입을 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앞에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있다
혹은 오늘 교육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혹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